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옛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궁이와 가마솥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어린 친구들에게는 낯설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으로 다가오지요. 저는 장작 타는 소리가 좋아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엉터리 의원의 행세. 옛날 어느 곳에 엉터리 의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원이란 요즘 같으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의원은 의술은 배우지도 않고 스스로 의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영의정이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영의정이란 아주 높은 벼슬 자리였으므로 온 나라의 유명한 의원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영의정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영의정의 아들과 집안 식구들은 용한 의원 찾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의원에게도 마침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엉터리 의원은 무릎을 탁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길로 엉터리 의원은 영의정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내력을 모조리 조사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밥술이나 먹고 사는 이웃집에 가서 나들이 옷과 갓을 빌려 가지고 영의정 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차려입고 보니 제법 그럴싸한 의원으로 보였습니다. 엉터리 의원은 대문 앞에서 배를 쑥 내밀고 이리 오너라 하고 점잖게 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하인 하나가 쪼르르 나오더니 니신지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의원은 자기 이름은 대지 않고 대뜸 묻는다는 소리가 이 녀석아, 내 이름은 무엇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잠시 어리둥절한 눈으로 엉터리 의원을 쳐다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양반집 어른이 틀림없었으므로 하인은 자기 이름을 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엉터리 의원은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갑자생이로구먼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하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만 듣고도 자기 나이를 알아맞히는 데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님께서는 니시온데 제 나이까지 다 알아맞히시는지요? 책을 많이 읽으면 다 알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이 집 앞을 지나다 보니까 큰 수심이 잠겨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느니라. 이 말을 들은 하인은 다시 한번
놀라며 예, 그렇습니다. 주인 대감께서 지금 몹시 편찮으십니다. 그럴 테지. 옛부터 물과 불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사오나 어르신께서는 의원이 아니신지요. 자네도 제법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구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인은 급히 마당을 거쳐 영의정의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던지라 하인의 말을 듣고는 귀가 번쩍하였습니다. 내가 만나보겠다. 아들은 신발을 신은 둥 마는 둥 하고는 대문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손님, 어려우시겠지만 의술이 뛰어나시거든. 아무쪼록 제 아버님의 병환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의술이라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좀 보기나 합시다. 이리에서 엉터리 의원은 영의정 아들의 안내를 받아 영의정의 맥을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맥을 짚고 있던 엉터리 의원이 뭐 대단한 병은 아니군요. 한 이렘만 내가 정성을 들이면 거뜬해지겠군요. 한데 이 병실에 다른 사람은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발 아버님 병환만 낫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 엉터리 의원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린 갖가지 음식을 먹으며 따끈따끈한 온돌방에서 편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하다 보니 엿새가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엉터리 의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 처방문을 써야 할 판이었으나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면 달아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달아날까 하고 이국리 저국리 하고 있는데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갖가지 음식이 가득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의원은 입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밥알이 떨어졌습니다. 의원은 얼른 이 밥알을 주워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비비다가 밥알에 손때가 묻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밥알이 마치 까만 환약처럼 보였습니다. 됐다. 엉터리 의원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이것을 약이라고 속여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밥알에 때만 조금 묻었을 뿐이니까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해롭다고 해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터리 의원은 영의정 아들을 불러서 이 엉터리 약을 주며 이 환약을 잡수시면 틀림없이 벽이 나을 것이니 아버님에게 드리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의정 아들은 이 가짜 환약을 받아들고는 절을 하였습니다. 그럼 나는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나갑니다. 하고는 영의정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길로 의원은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의정은 그 가짜 환약을 먹고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나간 엉터리 의원이 돌아오지 않자 영의정과 그 아들은 엉터리 의원을 찾았습니다. 엉터리 의원은 이제 죽는 날이 온 줄 알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의정의 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통한 환약을 만드셨는지요? 제 아버님은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환약을 잡수시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까지 풀이 죽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어 있던 엉터리 의원이 고개를 치켜들며 뭘요? 거머 대단치도 않은 일 가지고서 하며 은근히 뽐냈습니다. 그러나 영의정이 병이 나은 것은 이 가짜 환약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지어준 약이 마침 그때 효력을 나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의정도 하도 신기하여 가짜 환약을 나라의 의원에게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바풀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영의정은 그 엉터리 의원을 다시 불러 타이르기를 바풀에 때 묻은 환약을 먹고 낫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약을 만들지 마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도 궁하여 좋은 음식이나 실컷 얻어먹어 보려고 그만. 엉터리 의원은 머리를 조아리고 빌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땅 맨마지기를 그대에게 줄 것이니 농사를 짓고 살도록 하오. 이리하여 엉터리 의원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와 흉내 도깨비. 옛날 산속에 도깨비가 모여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산속 외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농부가 들어오면서 그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군. 그러자 어디선가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군 하고 농부가 말한 것과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농부가 놀라 부인에게 물어보니 또다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농부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바로 천정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나, 누가 와 있나 봐요. 그의 부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치자 부인의 목소리도 흉내를 내었습니다. 어머나, 누가 와 있나 봐요.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흉내 도깨비가 숨어 있나 봐. 이거 큰일 났군. 흉내 도깨비가 숨어 있나 봐. 흉내 도깨비는 농부나 농부의 아내가 하는 말을 모조리 따라 했습니다. 여보, 얘 잠깐 있어. 마을에 내려가 김서방을 불러올 테니. 여보, 얘 잠깐 있어. 마을에 내려가 김서방을 불러올 테니.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 있겠어요.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 있겠어요. 농부의 아내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얼마 있자 농부가 아랫마을 김서방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서방이 천정을 향해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이 도깨비 놈들아, 내가 왔다.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흉내 도깨비는 김서방의 말도 흉내 내었습니다. 여보게, 흉내 도깨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세. 여보게, 흉내 도깨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세. 김서방이 가고 난 후 농부 내에는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도 흉내낼 일이 없어 잠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천정에 있던 도깨비는 무척 심심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이번에는 도깨비가 농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농부는 옳다구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농부가 도깨비 흉내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농부와 그의 아내는 하루 종일 도깨비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나도 이제 지쳐버렸어. 저 농부가 흉내를 내기 전에 얼른 이곳을 도망쳐야지. 도깨비는 지붕을 뚫고 슬그머니 집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후로 농부의 집에는 도깨비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농부의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농부도 안심하고 그 외딴 집에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마을의 방아품을 팔러 가고 아들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아침밥을 먹고 나서 지게를 지고 나서는 아들에게 오늘도 나무를 많이 해오너라. 나도 방아품 팔아서 맛있는 고기 반찬 해줄 테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은 빙그레 웃으면서 어머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산에 가서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오늘은 아침 나절에 나무 한 짐을 다 했습니다.
아들은 나무를 지고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당의 빨랫줄을 보니 빨간 옷감이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구나. 어머니가 이번 추석에 빨간 저고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늘어놓았나? 하고 아들은 나무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지났고 하여 밥솥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밥솥을 연 아들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솥에는 벌건 고깃국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가 방아픔을 많이 받아서 고깃국을 끓여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이 국을 한 사발 퍼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낮에 잠시 들렀다가 아들을 보고 간 어머니가 오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은 어머니를 찾으러 마을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만한 곳을 찾다가 물어봤지만 모두들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우리 어머니 못 보셨나요? 글쎄, 집에 안 계시더냐? 안 계세요. 조금 전에 초마구가 저 개울가로 뛰어가는 걸 봤어. 아들은 조마구란 말을 듣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조마구란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주둥이가 5개, 꽁지도 5개나 되는 짐승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랫줄에 널려 있는 빨간 옷감을 보니 그건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죽이었는데 피가 빨갛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은 이것을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까 점심밥을 먹을 때의 벌건국은 어머니의 살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조마구의 짓이다.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어머니를 죽인 조마구를 무찔러야겠다는 복수심으로 불탔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내가 꼭 갖고야 말겠다. 아들은 한참을 울고 나서 그 길로 곧 개울가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가르쳐 주십시오. 뭘 가르쳐 달라는 거냐? 빨래를 하던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조마구란 짐승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글쎄, 나는 지나가는 것만 봤을 뿐이야. 조마구란 놈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낙네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갖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니 조마구가 간 곳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이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일러 주었습니다. 조마구가 사는 곳을 아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는 저 대밭골에 살고 계시지.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남겨놓고는 쏜살같이 대밭골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이 대밭골에는 올해 나이 80이나 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마루에서 빨래가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조마구란 못된 짐승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기에 할머니는 잠시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왜 조마구가 살고 있는 곳을 찾는 거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찾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젊은이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할머니는 참 훌륭한 젊은이로구먼. 내 가르쳐 주지.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요? 응, 난 이제 너무 늙어서 혼자 힘으로 빨래하기가 너무 힘들단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빨래를 다 해드릴 테니까 조마구가 있는 곳만 가르쳐 주십시오. 빨래만 깨끗이 해준다면 가르쳐 주고 말고. 이리하여 아들과 할머니는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빨래를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깨끗이 빨아진 빨래를 개울가 자갈밭에 한 가지씩 널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빨래하기를 다 끝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조마구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지요. 그래, 가르쳐 주지. 아들은 잔뜩 긴장하여 할머니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개울 한복판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기 개울 한복판을 보라고. 저기에 바위 하나가 보이지? 예, 보입니다. 거기에는 큰 바위 끝이 뾰족하게 솟아나 있었습니다. 조마구는 저 바위 밑에서 살아. 바위 밑에요? 그렇지. 말하자면 물속이지. 물속에서 산다고요? 아들은 물속이라는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조마구란 놈을 잡으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해. 그런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오래 숨을 쉴 수가 있어.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아들은 할머니에게 매달리듯이 다그쳤습니다. 저 바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외워라. 바위야, 바위야. 원수 바위야.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하고 말이다. 그러면 물이 두 가닥으로
갈라질 거야. 아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얼굴을 활짝 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은혜, 자네는 내 빨래를 해주지 않았나? 짬이 나거든 빨래나 좀 해주면 돼. 그리하여 아들은 쪽배 하나를 빌려 타고 개울 한복판에 있는 바위 위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위에 내린 아들은 할머니가 말한 대로 바위야, 바위야, 원수 바위야.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하고 외쳤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말대로 바위 근처의 물이 두 가닥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강물 속으로 곧은 길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이 길을 따라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내려가니 강바닥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하나 있고 자그마한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첫눈에 조마구의 집이 이 큰 기와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마구와 조마구의 마누라는 마루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감, 오늘 점심은 죽을 할까요? 밥을 할까요? 하고 조마구의 마누라가 아양을 떨면서 조마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마구는 구실구실한 밥을 하지.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구실구실한 밥을 지을게요. 그래, 어서 해. 마누라는 부엌에 가서 밥을 한솥 해놓고는 조마구에게 큰아이 집에 가서 김칫국을 좀 얻어와야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김칫국. 예. 김칫국을 벌써 다 먹었나? 그럼요. 김칫국을 얻어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요. 하고 마누라는 단지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조마구는 잠시 후 5개나 되는 큰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들어 눕더니 코를 골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지붕 위에 있던 아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몰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큰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구실구실한 밥이 솥 하나 가득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른 큰 보자기를 펴서 밥을 다 퍼 담았습니다. 됐다. 아들은 얼른 이 보자기를 둘러매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마누라가 김치 국물 단지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밥솥에는 밥이 없었습니다. 마누라는 부엌에서 나와 마루에서 낮잠 자고 있는 조마구를 깨웠습니다. 영감, 왜 그래? 당신이 밥을 다 먹었어? 뭐,
내가 밥을 다 먹었느냐고? 그럼 누가 먹었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요. 마누라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다시 조마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떡할까요? 뭘? 쫀득쫀득 떡을 할까요? 후룩후룩 죽을 끓일까요? 쫀득쫀득 떡을 하라고. 예, 좋아요. 그럼 떡을 할게요. 마누라는 떡가루를 만들더니 떡을 한시로 얹어 놓고는 여보, 영감, 이번에는 둘째 아이 집에 가서 팥고물을 좀 얻어가지고 올 테니까 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조마구는 처음 몇 번을 부엌을 들락날락 하더니 이내 지쳤는지 마루에 벌렁 들어 누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휴, 졸려. 이러고는 금방 코를 더렁더렁 골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아들이 재빨리 내려와서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잘 익어가는 떡 한 시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떡을 번개같이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팥고물을 들고 마누라가 나타났습니다. 마루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조마구를 보더니 혀를 차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마누라는 다시 한번 놀라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영감이 또 다 먹었나?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낮잠을 자고 있는 조방구를 깨웠습니다. 아냐, 난 안 먹었어. 조마구는 펄쩍 뛰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떡 한 시루를 누가 다 먹어치웠단 말이에요? 나 몰라. 조마구는 귀찮다는 듯이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이럭저럭 하는 사이에 그만 밤이 되었습니다. 조마구와 마누라는 김칫국하고 팥고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잠이나 자자고. 조마구가 마누라더러 이부자리를 펴라고 했습니다. 어디다가 요를 펼까요? 어디다가 펴긴 방에다가 펴야지. 방 안에는 빈대가 극성을 피워서 못 자요. 그럼 마루에 펴지. 안 돼요. 마루에는 벼룩이 무서워서 못 자요. 그럼 어디서 자지? 마당에는 모기가 무서워서 못 자고. 그럼 솥안에 가서 자면 되지. 참, 그렇군요. 솥안에 들어가서 자면 빈대도 벼룩도 모기도 들어오지 못할 테니까요. 마누라는 얼른 이부자리를 가지고 부엌의 솥안에다 폈습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누워요. 마누라가 말하자 조마구는 신이 나서 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당신도 어서 들어와야지. 그럼요.
나도 들어가야지요. 이리하여 조마구와 마누라는 솥안에 들어간 다음 솥뚜껑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솥뚜껑이 울릴 만큼 조마구와 마누라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아들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른 내려와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옳거니 요놈들을 모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한 아들은 마당으로 나가서 큰 돌멩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영차.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돌멩이를 솥뚜껑 위에 얹었습니다. 조마구와 마누라가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바싹 마른 장작을 하나룸 가져와서 아궁이 송에다가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불을 지폈습니다. 불길은 금방 활활 타 올랐습니다. 얼마 후 솥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따뜻해. 이제 그만 떼라. 아이고 뜨거워. 그만 떼래도. 그리고 솥뚜껑이 덜썩덜썩 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얼른 솥뚜껑 위에 얹어진 돌멩이 위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요 못된 조마구 놈아.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러자 솥안의 조마구는 아이고 뜨거워. 나 죽겠네. 하더니 그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돌멩이 위에서 내려와 큰 돌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조마구와 마누라의 시체가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아들은 그 길로 길을 따라 강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위가에는 타고 왔던 쪽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쪽배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절을 하였습니다. 원수를 갚았다니 다행이로군. 할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할머니의 빨래를 제가 다 맡겠습니다. 고맙구먼. 하지만 사내 대장부가 언제까지나 빨래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예, 할머니. 장가를 들지. 내가 중매를 설 테니까.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가는 들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에 시집올 처녀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해 왔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로 시집올 착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중매한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두 사람은 의지할 곳 없는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죽을 고비를 4번 넘긴 신랑. 옛날
어느 대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이 이웃 마을에 나들이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총각은 비를 피해 어느 빈집의 헛간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노라니 어디선가 많은 사람이 짖거리는 듯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사람의 그림자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 말귀신들이 득실득실하군. 총각은 원래 겁이 없고 담이 센 편이라 보자기를 들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 말귀신들을 모조리 보자기에 퍼담고 꼭 묶었습니다. 그러자 보자기가 볼록하게 부풀었습니다. 총각은 보자기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내 놈들을 그대로 놔두었다간 사람들에게 해만 끼칠 테니 이 속에서 푹 쉬고 있거라. 총각은 볼록한 보자기를 다락방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며칠 후 총각은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혼인 잔치가 있기 바로 전날 총각의 집에 있는 늙은 하인이 총각의 다락방에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볼록한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하인은 보자기 귀퉁이를 살그머니 풀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속에서는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들어보았습니다. 아이고, 갑갑해 죽겠네. 내 이놈의 총각을 혼내줘야지. 글쎄 말이야. 그놈 때문에 이렇게 갇혀있는 걸 생각하면 당장에 요절을 내고 싶지만 내일 장가를 간다고 하니 그때 혼을 내줘야지. 하는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말귀신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제일 먼저 유 앞 고개에 있는 샘물에 독이 되어 총각이 물을 마시면 그 자리에서 죽게 해야지. 조랑말을 타고 가다가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실 테지. 그러면 나는 총각이 장가들러 가는 길에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되어 있다가 총각이 따먹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해야지. 나는 혼인잔치하는 색시집 멍석 밑에 날카로운 칼이 되어 숨어 있다가 신랑이 앉으면 콕 찔러야지. 나는 신랑 색시가 자는 방에 구렁이가 되어 들어가서 콱 물어버릴 거야. 말귀신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하인은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군. 저 귀신들이 도련님을 노리고 있으니 이 일을 도련님께 얘기하면 도련님은 믿으려 하지 않을 거야. 하인은 기가 막혀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총각에게로 갔습니다. 도련님, 내일 신부댁에 가실 적에 소인도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총각이 쾌히 승낙하자 하인은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관대에 예복을 차려입은 신랑이 조랑말을 타고 색시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늙은 하인이 말 고삐를 붙들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고개에 이르자 신랑이 말했습니다. 몹시 목이 마르군요. 저 샘물이나 한 바가지 마시고 가야겠습니다. 하고 말등에서 내리려 하였습니다. 그때 늙은 하인이 황급히 나서며 이 물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도련님, 좀 더 참고 계시다가 다음 곡에 있는 약순물을 마시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곳을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자니 이번에는 길 옆에 빨갛게 익은 딸기가 수북히 달려 있었습니다. 거참, 딸기 냄새가 아주 좋군. 영감님, 저 딸기나 좀 따먹고 갑시다. 그러자 아이는 또 당황하며 안 됩니다, 도련님. 갈 길이 멀으니 어서 가셔야지요. 이렇게 하여 그 자리를 또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신부 집에 도착하자 예를 올리느라고 신랑 신부가 마주 섰습니다. 따라온 하인은 슬그머니 신랑이 뒤로 가서 멍석을 걷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날카로운 칼이 땅 위를 향하여 꽂혀 있었습니다. 하인은 힘을 주어 그 칼을 뽑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멍석 위에 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신랑이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늙은 하인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신랑 신부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하인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으면 도련님이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도련님. 그러고는 몽둥이를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문 앞에 지키고 있던 하인이 재빨리 몽둥이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은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신랑은 방문 앞에 축 늘어진 구렁이를 보고 놀라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굳이 도련님을 따라오려 했던 이유는 도련님께서 말 귀신들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따라온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는 대로 보자기에 묶어둔 말 귀신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보자기를 들고 나와 마당에 풀어 놓았습니다. 자유를 만난 말귀신들은 신나게 떠들어대면서 그곳을 떠났답니다. 시집 때는 신랑.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나이가 찼으므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생전 처음으로 색시의 집이 있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색시의 집에서는 먼 길을 온 신랑을 대접하느라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신랑에게 권하였습니다. 이것 좀 먹어보. 이것도 좀 드시구려. 신랑은 장모될 사람이 권하는 대로 이 음식 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맛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몇 그릇 더 먹고 싶었으나 처음 온 색시집이라 체면도 있고 해서 더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꾹 참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온 신랑은 고참 시원하고 새콤하고 입에 쪽쪽 들러붙는데 어떡하면 그것을 실컷 먹어본담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처남 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옳지, 처남한테 물어보자. 초면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인데 어떠랴? 그리하여 총각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척 하다가 지나가는 말인 듯이 슬그머니 물어보았습니다. 예, 아까 내 밥상에 놓였던 무와 배추를 납작납작하게 썰어놓고 국물 맛이 시콤새콤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처남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매부는 나박김치도 모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신랑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응, 그렇지, 그렇군 하고 얼버무리며 또다시 어디서 가져온 거냐? 아니면 집에서 만든 거냐? 하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가져오긴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찬장 옆에 사기 항아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걸요? 처남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 방 저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인 잔치를 치르느라고 모두들 고단하여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자던 신랑은 잠결에 낮에 먹던 나박김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자리에서 꾸물꾸물 일어나 나박김치를 훔쳐 먹을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선 마루에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여기저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므로 안심하고 부엌으로 찾아갔습니다. 더듬더듬 항아리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다가 김치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걸 어떻게 먹는담. 바가지를 찾자면 시간이 걸릴 테고 하는 수 없지. 신랑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얼른 먹을 욕심으로 김치 항아리에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나박김치를 한 움큼 덥석 움켜쥐고 꺼내려 하였으나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주먹이 항아리 구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먹어보고는 싶고 주먹은 빠지지 않고 신랑은 꺼내려고 애쓰다가 꾀를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옳지. 딱딱한 곳에다가 맺히면 금방 깨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두리번 부딪힐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인 영감이 방 안에서 자다가 너무 더웠던지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지방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장이는 본래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번질번질한 머리가 캄캄한 밤에 보면 마치 목침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신랑은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옳지, 목침이 여기 있구나. 그리하여 총각은 그곳에 김치 항아리를 냅다 맺히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김치 항아리가 깨지면서 이마가 터지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난 장인어른이 이번에는 놀라 엉거주춤 서 있는 신랑을 보고는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각 방에서 곤히 자던 식구들은 이 소리에 모두들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는 사람, 망치를 찾는 사람, 한밤중에 잔치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모되는 사람이 촛불을 켜고 자세히 살펴보니 영감님의 이마가 터져 피가 몹시 흐르고 있었고 마루에는 김치 항아리가 깨져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냐 그래. 아니, 도둑이면 무엇을 훔쳐갈 일이지? 김치 항아리는 왜 깨놓는담? 모두들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소곤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신을 믿는 장모가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게. 이건 분명히 까닭이 있는 일이야. 큰일을 지르면서 터줏대감에게 떡시루를 바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일은 꼭 고사를 지내야겠다.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신랑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곤하게 자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이고, 왜 그리 소란이시오?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려. 하며 전혀 모른 척 시침을 딱 떼었습니다.